지금 일본의 침몰은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야기하고 있는 집단주의적 성격이 일본을 침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대체 일본을 성장시킨 건 뭐였을까요? 라고 하면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경제와 한국의 경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볼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북한? 언제나 우리에게 1위는 일본이지요. 그냥 일본이 안 되면 그냥 좋아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일본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이지요. 그래서였을까요? 본인도 그리고 자기 자식 이건희도 다 일본 와세대 대학을 나왔습니다. 손자인 이재용 씨는 물론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를 나왔지만 서울대 시절에 학사 논문이 일본이었고요. 석사는 게이오 대학에서 했지요. 그러나 물론 박사 과정은 하버드에서 합니다. 오죽하면 1980년대 동경대 대학원에 동경대 출신 다음으로 한국의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았다는 말까지 있었겠습니까? 일본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일본을 공부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 한국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국을 이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키운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러니 어찌 놓고 본다면 한국을 키운 게 일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후의 근대화, 그 근대화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이루게 되는데요. 그 당시의 근대화라는 의미는 사실은 서구화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근데 이 근대화, 서구화란다는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는데, 이 받아들이는 과정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언어를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를 번역한다는 게 처음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를 했던 일본,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도 한 일본, 그런데 어순까지 같아서 외국어 중에 일본어가 또 가장 쉽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한자 문화를 공유한다는 공통점까지 갖고 있고, 슬픈 얘기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우린 일제치하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것을, 그들이 해놓은 것을 가져오면 될 거고 가져오기가 쉬웠죠. 그런데 그들의 것을 가져다가 그들의 것을 가져온다?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다시 합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걸? 걔들이 영일사전 만들어 놨다. 그럼 그거 가져다가 영환사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가져다 번역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문법도 일본 애들이 만든 거 우리가 사실은 그대로 갖다 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혼란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너무 싫지만 일본을 따라간 게 우리의 성장에 영향을 준 것은 부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우리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해준 게 일본이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점은 일본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문제였던 것이죠. 일본의 발전은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로 인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활 양식은 개인주의죠. 문화평 같은 거 할 때 젓가락평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들의 음식 문화는 사실은 1인상, 도시락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가시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스미마생이라는 말이죠. 이 스미마생은 개인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일본의 집단주의는 그럴 수밖에 없을 때 주로 나타나죠. 그들에게 너무나 절박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사실 전쟁 같은 경우일 겁니다. 이런 전쟁 같은 경우를 놓고 보시면 그때는 정말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죠. 이때만큼은 서양보다도 훨씬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전쟁 후, 전후 일본의 경제 성장을 전쟁의 연속성상으로 이해했던 어떤 서양의 산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서양이 일본에 대해 집단주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오해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70년대부터 일본은 경제 성장을 하죠. 그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면 먹고 살만해집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실은 세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죠. 그런데 가이드의 깃발 아래 몰려다니는 것을 본 서양인들이 이게 집단주의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일본은 서양에 대한 어떤 강한 열등감도 있었고요. 또 외국어를 참 일본 사람들이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혼자 다니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지금 거의 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도 처음 해외여행 다닐 때는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게 1988년입니다. 그전에는 업무가 아닌 해외여행을 사실 간다는 건 쉽지 않은 나라였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해외여행이 너무나 자유로워졌고 개인 단위로 가족 단위로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초창기에는 가이드 깃발 밑에 떼져 다녔던 시대가 있었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집단주의 영향이라기보단 개인주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일본의 침몰은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야기하고 있는 집단주의적 성격이 일본을 침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대체 일본을 성장시킨 건 뭐였을까요? 라고 하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꼽는데 제가 동의하는 것은 일본의 성장의 핵심 장인정신이지요. 일본은 4대째 이어오고 있는 우동집, 100년이 넘는 기업, 이런 사업들을 우리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일본의 장인정신은 그들에게 그런 장인정신이라는 DNA가 실제로 있는 걸까요?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장인정신은 장인을 우대하고 그들의 제품을 우대하는 그들의 민족성에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대를 이어 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차이에 민감하고 그것을 우대할 수 있는 그들의 문화가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작은 차이에 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문화, 그게 그들에게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지요. 거의 같아 보이지만 몇 배나 비싼 젓가락, 그리고 대를 이어가는 그들의 문화, 아버지의 오뎅집을 물려받겠다고 좋은 직장을 때려치는 유능한 인재. 그렇다면 그들은 가업을 잇겠다라는 강한 의식 때문이었을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 가게의 브랜드 가치가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훨씬 크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가게를 물려받는 게 훨씬 나았기 때문에 가게를 물려받았다는 것이지. 그러니 장인정신이 계승다고 보기보다는 그들의 문화가 장인정신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했던 것이지. 전쟁 이후에 일본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룹니다.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빠른 경제성장, 연간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죠. 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 파동, 73년, 79년에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일본의 성장은 잠시 주춤했는데요. 사실 이건 일본에게만 닥친 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건 전 세계에 닥쳤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일본은 그 당시까지는 어쨌든 엔화 가치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었고, 엔화의 가치가 낮으니 상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판매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최대의 소비 시장을 파고드는 데 상당히 유리했던 겁니다. 1980년대 말쯤 되면 일본은 드디어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GDP가 미국 GDP의 절반 수준에 달하게 되죠. 그러니 인구를 놓고 보신다면 개인당 소득은 사실은 미국보다 일본이 더 많아지는 시기를 맞게 돼요. 1980년대 일본의 자동차, 일본의 전자는 어떻게 놓다면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전 세계인들은 다 워크맨을 쓴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나이 좀 조금만 계시면 소니, 우리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결국 미국은 일본에다 수출 자율 규제를 요청하게 돼요. 이번은 제가 사실은 한국의 경제성장 파트에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된 우리한테는 사실은 상당히 고마운 계기이기도 했었죠. 일본의 경제 약진으로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이 드디어 무역 적자에 허덕이게 되고요. 1985년 선진 5개국, 즉 5,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이게 돼요. 여기서 사실은 환율에 관계되는 어떤 합의문을 발표하게 되지요. 핵심은 이겁니다. 달러화의 평가 절하예요. 그러니까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의 가치를 높이는. 어떻게 놓고 본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 물론 요번 여름 이해 못해서 환율 꼭 한번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에다가 뭐 하겠다. 상품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일본에다 좀 많이 팔아보고 일본 제품은 비싸지게 해서 미국의 수입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려는 정책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일본 제품 비싸게 만들어서 안 사겠다 이런 정책이었던 겁니다. 일본은 사실 그렇다면 이걸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라고 말하면 미국의 힘이 좀 더 센 것도 있었지만 사실 하나의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 대공황이라는 역사적인 경험이 하나 있었지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협박도 가능하죠. 나 힘들어지면 니네 다 힘들어진다. 나 먼저 살고 보자. 사실은 안 받아들이긴 좀 어려웠을 겁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에 1달러에 240엔 하던 것이 1988년이 되면 1불이 120엔까지 앵고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일본은 당연히 수출이 어려워졌을 거고 수출이 어려워진 일본은 경기가 어려워졌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본은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주게 돼요. 그러니 금리가 낮다? 그리고 대출 규제가 거의 없다? 그럼 돈 빌리기 쉬워진다는 뜻이고 이자는 적게 내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자가 적어진다는 건 저축도 거의 안 하죠. 그러니 돈 빌려다가 수출이 어려워지고 수익률이 낮아진 기업들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토대로 회사 수익을 구현하려고 들어요. 여기에 온 국민이 다 뛰어들죠. 시장으로 빠져나온 시중은행의 막대한 자금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버블 경제가 시작됩니다. 1989년 주식시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일본 주가지수는 4년 전 1985년과 비교했을 때 4배나 폭등하게 돼요. 부동산도 주택지는 2배 이상, 상업개발 토지는 5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일본의 버블 경제인 것이죠. 이 당시에 동경 땅만 다 팔아도 미국 영토를 다 살 수 있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때 우리가 아는 롯데 신격호 회장이 전 세계 부자 순위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런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일본은 미국의 롱펠러 센터, 파라마운트 영사까지 사들이면서 미국인에게 치욕을 안겨주기까지 하지. 소비가 과열되면서 1990년에는 명차라고 말하는 롤스로이스의 생산의 3분의 1을 일본에서 판매가 될 정도였습니다. 1990년에 위기를 느낀 대장성 은행국이 부동산 관련 규제와 대출 총량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사실은 시기상은 너무 급박하게 한 것도 문제는 있었을 겁니다. 그 덕에 주식 가격은 폭락해버리고 1991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한 기업, 가게, 파산이 이어지게 되고요.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은행들까지 파산하기 시작해서 연쇄적인 도산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경제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1989년 전 세계 기업 순위에는 10개, 기업 순위 10위 안에는 7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위 안에 일본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금 거의 다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 89년도 일본의 총 주식 가치를 2020년이 돼서나 그 수준에 회복되는 수준에 도달한다고 하니 결국 일본은 30년을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걸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합니다. 산업의 발달을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본을 20-30년 정도 뒤를 밟아가고 있죠.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한국의 경공업 어떻게 놓고 본다면 물론 우리의 노력이 제일 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싫어하는 그놈들이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산업의 중요성을 옮겨가는 과정에 경공업의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 뒤에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항상 앞서갔던 산업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할 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따라해선 안 될 겁니다. 학습의 경험을 살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